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네, 저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에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책을 통해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저는 그냥 나혜입니다. 네, 그냥 나이님이 언제 나은 나이가 될지 제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을 저희가 각자 준비했는데요. 올해도 벚꽃축제 연인과 못 가신 분들을 위해 저희랑 이 책을 읽어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연애 관련 책을 각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마음에 드는 책이 있다면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을 다 떨쳐내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좀 오래된 책인데 제목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라는 책인데요. 이게 칼릴 지브란이랑 메리 헤스켈이라는 이 두 분이서 서로 편지를 나눈 거를 책으로 엮은 건데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연인 관계다, 아니다 후원자 관계다, 뭐 이런 썰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속 안에 있는 내용 자체는 좀 사랑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제목 자체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관련된 편지가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뭐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좀 읽다 보면 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사랑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네,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연인 혹은 썸 타는 관계에 편지를 엿보는 느낌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썸 탄다기보다 이게 사랑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뭐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좀 이 서로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랑에 대한 얘기, 삶에 관한 얘기, 뭐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 뭐 모든 내용을 이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 칼릴 지브라는 원래 작가잖아요. 작가이자 뭐 철학가이자 미술가인 분인데 이분 말고 이분과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메리 헤스켈 이분도 글을 굉장히 잘 쓰시거든요. 메리라는 분이 여자인가 봐요. 네, 맞아요. 이 책을 한참 읽고 계실 때 나혜님이 이 책을 옆구리에 꽂고 저를 만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귀로 듣는 멤버분들은 안 보이시니까 이 책이 일단 되게 책 표지가 예뻐요. 느낌이 있어요. 그 감성한 느낌이 있는데 진선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온 책이고 값이 일단 2,000원인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네. 그래서 막 1912년도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고 맞아요. 책이 아주 얇고 아주 오래된 좋은 영화의 포스터 같은 책 표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용도 좋은데 참 약간 지하철 같은데 고독한 척하면서 들고 있기 좋은 책이네요. 좀 약간 들고 있으면 좀 멋있어 보이고 저도 이거를 헌책방 가서 사실 산지는 좀 오래됐는데 제목 보고 저는 책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너무 감성적이다 하면서 이제 골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다른 분께 추천드렸는데 또 그분도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나혜님이 이 책의 일부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인스타그램에 그날 바로 박제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 책은. 뭔가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가을에 그 낙엽이 지는 거리를 트렌치 코트 입고 이걸 들고 걸어다니면 딱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랄까요, 그 고독한 표정. 안경 같은 거 딱 쓰고. 네, 저는 이 칼릴 지브란 이 글을 보면 좀 약간 인티제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인티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의 뭔가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글 맛이 있어서 저 이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인티제가 어떤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이어 보이지만 감성적인 면도 있는 제가 느낀 인티제는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나요? 인티제가. 대표적인 인물이요? 드라마 속 인물이나 영화 속 인물? 그거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가 아는 인티제는 지금 떠오르는 인물은 유명인 중에서 장동민 씨. 그런 느낌은 맞아요. 비슷해요. 그 지니어스. 부정할 수 없네요. 약간은 까칠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대충 제가 한 문장 읽어보자면 나는 당신의 행복을 소중히 합니다. 그대가 나의 행복을 소중히 하듯 나에게 평화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없이는. 이게 그러니까 막 절절한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닌데 이 글이 어떻게 이렇게 담담한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니 이 책 사실 나혜님이 가져왔지만 저도 살짝 영업을 보태보자면 나 이것 읽어도 돼요? 네. 나혜님이 그때 저한테 보내주신 거. 당신께서 무엇이 되시건 저는 맞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어야만 혹은 무엇을 하여야만 한다는 편견 어린 욕심이 제겐 없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미리 헤아려 보고픈 바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할 뿐 당신이 저를 실망시킬 리 없는 까닭입니다. 너무 좋죠. 이 존재 자체로 그냥 난 맞아요. 기대도 없어. 기대 없다는 게 의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도 훌륭해 이런. 맞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랑에 빠진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뭔가 담담하면서도 막 이렇게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거를 보면 정말 좀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F가 좀 부족해서 재밌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떠한 이런 연애 관련된 책에 있어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서 반응하는가. 그럴 때 모두가 느끼지만 그걸 아직 언어화하지 못한 것들을 맞아요. 언어화했을 때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감정이야.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거였어. 반대로 모두가 못 느끼는 감정 얘기하면 뭐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모두가 또 느끼는 감정이지만 뻔한 얘기로 하면 또 뻔하다 이렇게 되고 그 지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문학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편도 그런 문학적인 감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 책이 또 책을 안 좋아하시고 좀 책 읽기가 어렵다 하셔도 이게 한 장에 뭐 이게 시처럼 돼 있어서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책이 되게 시집 같이 되게 얇고 네.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단점은 이제 서점에서는 살 수가 없고 중고 서점에서 사셔야 돼요. 중고가가 꽤 높겠네요, 이거는. 아니요. 제가 그때 알라딘에서 봤는데 가격이 똑같았어요. 2,000원? 1,000원? 괜찮은데. 네. 이 책이 1988년에 1판이 나왔대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멤버분들 혹시 고백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책을 활용하셔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금 시중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해서 여기서 이제 태그를 붙여놓는 거지. 너무 내가 좋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언어를 활용해서 이 책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너무 좋다. 근데 이 선물은 호불호가 있을 것이다. 제가 보니까 지금 되게 적은 표본이긴 하지만 F가 들어간 MBTI 여성을 좋아한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좋은데. 난 눈물이야. 저는 이 책이 또 좋았던 게 이게 되게 아날로그 감성도 있으면서도 이게 요새는 카톡으로 막 말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날짜랑 이렇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고 주고받는 그 기다림과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뭐랄까 편리할 수도 있는데 편리하다는 건 효율과 편리함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이 알 수 있죠. 읽었나 안 읽었나. 그렇죠. 익십인가 안 익십인가. 맞아. 근데 편지를 보내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도착했나? 맞아. 읽었나? 읽었는데도 나한테 답장이 없는 건가?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익십이네. 맞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맞아.
재밌다. 음. 용성님이 어떤 책을 가지고 오실까? 그리고 용선님의 그 캡 선생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몹시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즐겨 읽는 편은 아니에요. 즐겨 읽는 편은 아닌데 저에게 조금 의미가 있는 책이라면 그 양 기자의 모순. 너무 좋죠. 이 책은 저도 좋고 되게 이 책과 관련된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1998년에 나왔는데 지금도 읽히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몇 주 전에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1인가 2위인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핫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뭐지 했는데 BTS의 RM이 추천했던 책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오. 네. 근데 이 책이 전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읽어도 전혀 올드하다는 느낌이 맞아요. 없어요. 요새 쓴 책인가? 음. 근데 유일하게 이 책의 시대 배경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 책의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LP. 그 노래 자체가 그 당시 유행했던 거. 그리고 음.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게 어머니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올 때 되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 책은 저한테는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 자체가 주는 기억들이 많아서 저한테 좀 몽글몽글하게 해주는데 책의 사실 줄거리는 너무 간단해요. 두 남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 한 남성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 MBTI로 따지면 극P. 근데 이 사람에 있으면 너무 즐거워. 가끔은 이 사람의 그 준비 없음이 짜증나기도 하지만 대책 없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 사람과 있으면 너무 낭만적이야. 다른 한편으로는 슈퍼 J. 모든 게 준비돼 있고 계획적인 사람. 이 남자랑 있으면 부족함이 없지만 그 낭만적 설렘이 좀 부족해지는 거죠. 노잼인가요? 약간 노잼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고민에 더해서 이제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쌍둥이였던 그 언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어머니는 좀 현실적인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가깝고 그 쌍둥이 언니는 좀 현실적인 조건을 보고 살았는데 그 삶이 달라지는 걸 보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을 맞아요. 앞두고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더 끌리고 맞아. 즐거운 사람이 좋나? 아니면 나를 더 좋아하고 좀 조건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은데 이 책이 그러한 그 시대를 초월한 사랑에 대한 고민을 건드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괜찮은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 읽히고 맞아. 잘 읽히게 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은 그 두 분은 보통 이제 20대부터 쭉 이제 연애를 하셨을 텐데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셨나요?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셨나요? 저는 무조건 제가 좋아해야 돼요. 나혜님이 고백이라기보단 그냥 제가 좋아해야지 좀 누가 저 좋다 그러면 좀 싫어하는 편. 나혜님을 마음에 품고 계신 남성분들 메모하세요. 네, 싫어하는 티를 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반이었고 근데 저도 막 적극적인 편은 생각보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만나오지 않나. 상당히 쑥스러워하시는데. 네, 흘러가는 대로. 세실님은 저는 확신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뭔가 사랑하는 거가 더 좋으신가 보네요. 받는 것보다. 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인 호감이 안 생기면 애가 안 써지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내가 더 많이 좋아할 때 써야 되는 에너지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편안한 연애를 추구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만났던 사람들은 다 제가 좋아했던 사람, 뭐 그 시기는 그분이 먼저 좋아했을 수도 있다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되게 세게 좋아했던 분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서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방금 제가 그 단어에 꽂혔는데 S다란 말을 했잖아요. 근데 S다의 애가 사랑 애로 생각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을 쓰다.
그러니까 S다. 전혀 관련은 없을 수는 있는데 순간 그 말이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억지 사랑을 쓰지 않아도 맞아요. 억지 사랑을 쓰지 않아도 그게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책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한 4개, 5개 책 중에 이 책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너무 좋았다고. 어느 부분이 좋았대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에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들 솔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랑에 관해 너무 잘 이게 사랑에 관한 얘기만 있는 건 또 아니고 그냥 삶의 인생에 선택하는 거 그런 관련된 얘기도 있어서 그리고 또 안에 그 글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글을 너무 잘 쓰세요. 읽기 쉽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랑과 관련된 책이기도 하지만 인생에 관련된 책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선택. 맞아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늘 쓰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그랬을 때 또 판단의 근거는 과거에 했던 사람들. 이 주인공 입장에서 어머니, 언니, 이모. 예, 그 관계, 그들의 어떠한 경험.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과거의 어떠한 그 일들을 기반으로 선택한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사람의 좀 갈등도 보이고 고뇌 이런 것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 안 듣는 그 동생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캐릭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 간의 그 관계도 재밌고 전 너무 추천드린 책입니다. 이 책은 말씀하신 대로 재미없다고 하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읽어봤는데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완전 영업당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궁금한 게 그 주인공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20대. 20대. 후반? 중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25, 6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 나이 그때는 조금 더 일찍 결혼하는 시대니까 결혼 정년기. 네. 그쵸. 20대에 결혼해야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요새로 따지면 뭐 30대 중반이 되려나요? 초중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요즘 그냥 동거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비혼이지만 사랑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짝꿍 찾기에 대한 이야기로 봐도 되겠네요. 그쵸.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더 어려운 거는 결혼하고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배제한다 그러면 맞아.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선택이잖아요. 단 한 번의 선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었을 때 내가 한 명을 골라야 된다 그러면 너무나도 큰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래 이번에 결정이 실수해도 괜찮으면 그 결정의 어떤 고민과 무게가 이보다 무겁지 않을 수 있는데 사회적인 그런 통념상 결혼은 하면 이혼하면 안 되고 이건 단 한 번뿐이고 하면 그 고민은 정말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번의 결정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지금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겠다 주인공이. 진짜 그렇겠다. 사회적인 통념이 또 있으면. 근데 진짜 짝꿍을 잘 만나는 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워런 버핏 아저씨도 돈보다 더 우선한 게 배우자를 잘 골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배우자가 나보다 더 훌륭한데 나한테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재치 있는 말을 남기셨거든요. 며칠 전에 방송에서 봤던 건데 그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다 커리어적으로 둘 다 잘 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잘 되는 쪽은 우쭐될 게 아니라 내가 짝꿍의 운까지 가져간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된다. 근데 전 그 말 되게 좋았어요. 좋은 말이다.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제 전화 사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 전화로 이제 사주를 봤는데 제 사주가 결혼하면 좋은 사주인데 뭐 저도 좋겠지만 그 남편이 좋은 사주래요. 그래서 내조를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상사 아래서 일하면 그 상사가 되게 잘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 팟캐스트 잘 되겠네요 그러면. 상사님들. 그런가요? 상사님들, 네. 제가 상사였나요? 네. 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잘 되고 안 되고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셔요. 결혼하고 되게 잘 풀렸다 이런 분도 있고 음. 안 풀렸다 이런 분도 있는데 잘 풀릴 때 너무 우쭐대면 안 된다. 그게 누군가의 어떤 복을 가져간 걸 수 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좋은 말이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잘 되면 내가 잘했고 또 내가 잘 됐는데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노력을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취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복을 내가 쓴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된다. 되게 좋은 네. 관점이다. 근데 양 기자 소설가의 모수는 진짜 꼭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네. 두 분의 음. 강추라면 믿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필사도 많이 해요. 문구들이 너무 주옥 같아서. 그 정도구나. 네. 그러면 세실님의 책은 저는 한비야 씨 아시죠? 네. 한창 막 세계 여행으로 걸어서 붐을 지구 속으로 네. 가. 그래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맞아, 뭐 이런 맞아. 책을 쓰신 분인데 그 한비야 씨의 자기주도적인 그런 삶이 제가 책을 통해 만나서 되게 닮고 싶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분이었거든요. 이분 책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19년 정도에 읽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훌렁 지나가지고 19년이 아니구나. 제가 19살 때 읽었어요. 네, 19살 때 읽고 10년 정도가 훌쩍 이제 지났는데 이분이 60대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안토니우스 반 주트펀이라는 이제 네덜란드인과 결혼을 했는데 두 분 다 연령은 비슷해요. 60대에 결혼을 했고 제목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제가 19살, 그 20대 초반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던 여성이어서 이분의 결혼이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시간이 지나고 읽은 게 한창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쩌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쯤에 이 책을 만났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좀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다. 혹은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벗어난 사례를 찾다가 이 책을 만나게 됐는데 일단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비아와 이제 그의 남편, 이름이 기니까 제가 안톤이라고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안톤은 각각 57세, 62세에 결혼을 했고요. 이 책은 결혼 3년 차에 쓴 신간이에요. 그래서 신간은 아니겠다 이제. 그 3년 차에 쓴 건데 그 한비아 작가님은 이제 제가 되게 특별하게 느끼는 건 그 수능 끝나고 재수 고민하던 시절에 이렇게 진취적으로 사는 여성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에 되게 혹했다가 그 전쟁통에서도 매일 아침에 명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10년 전처럼 아침에 눈에 뜨면 기도를 하시고 요가를 하시고 뭔가를 적으면서 고요를 즐기시는 그래서 습관과 꾸준함에 요즘 푹 빠져있는 제가 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루틴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특별한 건 이 두 분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이 두 분의 그 책에서 나오는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칵테일식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반쪽짜리 사람이 만나서 완전해진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더 다채로운 맛을 내는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는 이제 칵테일식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오히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온전히 나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평생을 함께할 짝꿍을 만나게 된다면 나도 조금 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상대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겠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하면서 진흙탕에서도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이 느지막이 만나가지고 신혼을 즐기는 얘기가 저한테 재밌게 다가왔고 또
특별한 부분은 이분들이 336 스타일로 1년을 보내신데 이 336식의 스타일의 결혼 생활이 뭐냐면 3개월은 한비아 씨의 고향인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요. 3개월은 안톤의 본거지인 네덜란드에서 생활을 해요. 그 집이 2개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이 남았잖아요. 네. 그때는 각자의 고향에서 생활합니다. 따로. 각자가요? 각자 따로. 근데 뭐 보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말고. 근데 함께하지 않을 때 각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336 생활을 하시는 게 되게 참신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결혼 생활이어서 이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라는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약간 주말 부부랑 그 같이 있는 시간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따져보면. 따져보면 그 일수로 따지면 제 추구미가 주말 부부인데. 아 진짜요? 네. 그럼 두 분 다 초혼이신 거예요? 근데 어. 결혼이라는 아. 그 제도를 하신 뭔가 제도에 이제 그 사인을 하신 건가요? 맞아요. 아. 그 한비아 씨는 초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안톤은 재혼이에요. 근데 안톤의 자녀분들이랑도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요. 친구처럼. 그 TV에 막 돌싱 특집 뭐 연애 프로그램 네.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음. 상대가 자녀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 한비아 씨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구호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리더분이셨어요. 아. 근데 뭐 매번 10년, 20년 같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닌데 굵직하게 있었다가 알고 지내는 사이로 또 떨어져 있다가 또 이제 다시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보통 예전에 그 신혼부부 연예인들 이렇게 다큐처럼 촬영하면서 달달한 장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아름답고 귀엽고 뽀짝뽀짝한 네. 예쁜 네. 거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책은 아주 웃기고 매운맛이에요. 오. 그래서 60대에 시작한 신혼이잖아요. 본인들 일기장에 쓴 서로의 흉도 여기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기 위한 원칙 같은 거를 계속 세워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유언장을 쓰시는데 그 유언장과 서로 주고받은 편지까지도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 대다수가 하지 않는 나이대에 결혼을 한 삶이네요. 아까 그 정상 가족, 정상 생활 이런 말씀하실 때 그 소설도 좀 떠올랐거든요. 편의점 인간이 사회에서 규정하는 뭐 이 나이엔 뭐 해야 되고 이 나이엔 뭐 해야 되고를 벗어난 사람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뭐 느끼는 바를 적은 소설인데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게 이런 사회에서 살기 가장 뭐랄까 적합하달까 아니면 가장 원활하달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혀 있다 보면 편의점에 규격화된 어떤 상품들처럼 진열되는 삶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대다수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걸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뭐 정상가족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전형성을 깨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은연중에 그 되게 아름다운 가족의 표본이 막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데 저는 그게 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일적으로도 제가 전형성을 깬 사례여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 전형성이 편한 분들도 있고 그거에 만족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불편해하고 그거에서 만족감 못 느끼는 사람들한테 강요했을 때 거기서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그런 맥락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뭔가 그런 강요가 되게 폭력이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의도는 서로 선한데 맞아. 정상을 강요한 사람도 너가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라는 선한 의도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야만 행복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폭력이 되고 이런 거 보면 아, 삶이 참 어렵구나. 맞아요. 음. 그래서 어쩌면 뭐 물론 지금은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진짜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런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0대, 50대, 60대에 내 짝꿍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사례가 없다가 이 책에서 이 한비아 씨랑 안톤이 용기 내어서 이렇게 글을 써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나만 이렇게 외톨이랄까? 그리고 외톨이라는 감정이 내가 틀린 건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더 그 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과 관련해서 되게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었는데 저한테 그 당시에 그런 고민을 했던 저한테 와닿았던 책이 이 책이었고 또 다른 책 한 거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결혼에 관심 없는 두 여자가 그냥 친구인 상태로 40대의 여정을 쭉 보내는 그런 과정들 그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선택지여서 이렇게 뭔가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분들도 뭐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양한 삶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사는 것도 답이구나.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요새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혐오하고 이런 게 벌어질까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예전에 종교가 답이었던 시절에는 갈등할 이유가 없었어요. 답이 있으니까. 저걸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넌 잘못된 게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종교적 권위가 내려오면서 모든 게 맞는 시대가 되다 보니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인류 역사상 이랬던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답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지 서로가? 근데 이게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맞고 너가 틀려가 그냥 기본값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정답이 있는 사회는 저걸 따르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건데 이젠 누가 싸웠어. 그러다 보니까 막 네이트판에 올라오잖아. 이렇게 싸웠는데 맞아. 누가 맞는 것 맞아. 같아요? 그럼 그걸 근거로 두잖아. 날 더 옹호하잖아. 그러니까 제3자의 어떤 정확한 답을 또 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원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정답을 내려주는 주체를 찾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오은영 씨 같은 전문가가 왜 더 추앙받는가 그러면 답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머니가 한 말이 답이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존재들이 없잖아요. 권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3자는 전문가 아니면 뭐 인터넷. 그래서 사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편안함을 추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편하고 싶어서. 누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런 편안함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혼란이 좀 저한테는 긍정적인 게 뭐든지 과도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트판 같은 데 싸우는 사례들도 있지만 저는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파이도 되게 커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인류라는 종으로 봤을 때 약간 이건 너무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종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해야죠. 다양해야지만 맞아. 종은 지속 가능하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인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안톤이랑 한비아가 진짜 다른 사람이에요. 한비아 씨는 전철에서 이제 이동하는 중에도 뭔가를 하는 한국인. 안톤은 전철을 타면서 이동할 때 멍 때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도 다르고 둘이 청소하는 법도 되게 달라요. 누구는 수건을 쓰고 빨래통에 바로바로 넣어야 되는 사람. 그렇게 빨래통에 바로 넣으면 꿉꿉한 냄새가 나니까 말렸다가 넣어야 되는 사람. 해가지고 그런 막
둘이 박터지게 싸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진솔하게 쓰여 있어서 와 이거는 60대 신혼부부였기 때문에 별로 남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이라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또 두 분 다 뭔가 혈기왕성한 느낌이네요. 왜냐면 에너지가 있으니까 저렇게 맞아. 좀 싸울 수 있지. 잘 싸우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잘 그 싸운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랑 싸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랑 사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의지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할 의지. 그러니까 회피가 아니라 예. 싸운다, 그러니까 단어가 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화를 어느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갈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볼 수 있는. 그렇죠. 대화가 너무 중요하고 음. 설령 답을 못 찾을지언정 음. 대화를 해본다. 어. 그러니까 답을 구하려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될 경우가 있고요. 어차피 이렇게 대화하자 너랑 나는 다른데 뭐하러 대화하냐 쓸데없이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답을 못 찾을지언정 대화를 해보자. 그냥 답을 우리가 타협은 못하겠지만 서로 얼마나 그게 느끼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모든 게 그런데 이렇게 연인 부부도 그렇지만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회도 뭐 정치적으로 대화한다고 타협은 안 되잖아요. 네. 바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럼에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연애든 뭐든 이제 뭔가 갈등 상황이 있잖아요. 어떻게 싸우는 편이세요? 불같이 화내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날 바로 풀어야 직성이 풀린다.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한다.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쭉쭉쭉 쓴다. 뭐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싸우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라서 몇 번은 참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세면서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내할 수 있는 그걸 넘었다. 그러면 조용히 손절하는 편입니다. 연애할 때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평소 인간관계에서나 저도 인간관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면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싸울 이유도 없고 그냥 안 맞는 거구나 둘이. 맞아요. 근데 연인 관계 특히나 결혼 관계라면 막 소리내고 싸우는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냥 뭐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불편하고 화나는 만큼 상대도 그런 게 있겠지. 그러면 일단 그런 생각으로 하고 만약에 둘 다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얘기를 해보는 거.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거랑 전 되게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세실님은? 저는 뭐 이제 성인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저는 일단 뭔가 불편한 게 생기면 그냥 무조건 말해요. 쌓아두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한 게 있는지 뭐 몇 시간 정도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에 바로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남편은 또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좀 이렇게 지켜보고 이 정도는 내가 좀 넘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까지 얘기하기엔 좀 너무 그렇지 않나? 하는 거는 이제 삼키는데 이제 삼켜서 삼켜도 속상한 게 풍길 때가 있어. 이제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니까 바로 말해. 그래서 삼키지 마. 내가 불편하니까. 난 뭔지 몰라. 그렇죠. 각자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맞아요. 스타일이 다른 거. 근데 얘기하다가 너무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풀고 싶은데 얘가 이해를 못 해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작년에 아니라 연애할 때 뭔가 혹시 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문제가 자꾸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일단 하고 불편하다는 걸 꺼냈는데
서로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눈물을 뚝뚝 서로 흘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데 나는 계속 속상해.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 막 울고 또 계속 얘기하고 뭐 하다 보면 둘 중에 한 명은 조금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속은 상한데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가 먼저 안아주자. 뭐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해주면 나머지 한 명도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남편이 될 때도 있고 제가 될 때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해결책은 전 반드시 모든 문제에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유대인들의 토론 방식 중에 제가 이거 마할 로케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A와 B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한대요. 근데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또 없고 합의도 안 하고 그 논쟁 그대로 다음 세대로 넘겨준대요. 그냥 그 다른 의견을 끊임없이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 근데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굳이 연인도 마찬가지인 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상대가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뭐 양보하던가 아니면 그냥 묻고 가던가. 뭐 강아지를 키운다면 이제 이 논쟁 우리 집 강아지한테 토스하자. 자녀에게 토스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했다는 게 저 사람은 저게 불편하구나. 맞아. 그를 알 수 있는 그나마의 어떤 그거니까 내가 못 맞춰줄 지언정 저 사람은 저거 불편해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후련한 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 대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감사함이랑 그 기본 베이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분명히 살다 보면 다르니까 짜증나는 것도 있고 기분 나쁜 게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모든 게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전 엄청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 노력은 어떠한 소중한 관계에서는 그게 가장 크게 기울여야 할 노력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부생활이 더 좋아져요.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원칙을 세우면 저는 그런 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전 그 말도 좋아하는데 법이 많아지면 정의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요. 일일이 다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피하려는 꼼수가 더 맞아. 늘어나고 꼼수를 꼼수를 막아도 또 법이 늘어나면 법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꼼수는 더 정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절대적인 방법은 못 될 것 같고 관계도 그렇고 맞아. 보면 규칙이 많은 연인이 꼭 행복한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안톤과 한비아가 정한 행동강령도 하나 규칙이 있는 커플인데 행동강령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웃겨요. 첫 번째,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지 않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 검색을 5분만 하면 다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두 분 다 이렇게 리더급에 있다 보니까 자꾸 설명하려는 그 병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지 않기가 이분들의 행동강령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경험과 의견을 물어봤더라도 질문의 핵심 및 요점만 간단명로 명쾌하게 말하기. 괄호 주저리들 절대 금물 혀를 깨물어서라도 멈춰야 한다. 이런 강령 같은 것도 되게 웃겼어요. 법칙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습니다. 저거는 그 부부가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이 늘 듣는 얘기잖아요.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맞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시더라고요. 재밌네요. 근데 각자 갖고 온 책들이 다 또 다르네요. 되게 느낌이. 네, 진짜. 뭔가 제가 느낀 거는 그 나인님은 정말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갖고 온 계시고, 그 세실님은 사랑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어떠한 삶에 대한 방향성, 어떤 가치관에 가까운 책. 저는 뭐랄까 그냥 되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이거에 반응하는구나. 어디에 반응할까? 이 지점에 좀 반응했나? 근데 물론 그걸 벗어나서 저한테 되게 개인적인 의미가 되게 많은 책이긴 한데 이게 사랑 관련된 책도 다 다르구나. 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재밌어요. 그러게요. 다 비슷한 걸 갖고 올 줄 알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오늘 대화는 저희 여기까지 하고, 책 잡힌 사이 오늘의 주제는 올해도 벚꽃 축제를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 추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리딩
readers@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저희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 만나요.